자, 중세 국어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현대 국어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들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있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없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이 결과적으로는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 애들이라서 그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제자 원리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나간다고 건너뛰었죠. 근데 제자 원리 중에서요, 운용 원리라고 하는 건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언제 만드셨냐? 1443년에 만드셨어요. 15세기에 만들었고 반포가 1446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15세기 당시에 세종대왕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글자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백성들은 농사를 짓느라 글 공부할 시간이 없지. 그래서 최소한의 글자의 개수로 최대한 많은 소리를 작성할 수 있게 글자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총 28개의 글자를 만들어요. 이거 만든 원리를 우리가 제자 원리라 그래. 제자 원리는 오늘 건너뛰었고, 자, 28개만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발음을 쓸 수 있느냐? 못 쓰죠.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28개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외워야 되는 애는 없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발음들을 글씨로 쓸 수 있게 하는 원리가 뭐냐? 그걸 운용 원리라 그래. 그래서 28자를 만든 원리를 제자 원리라 그러고, 만들어진 글자를 어떤 방식으로 운용했는가라고 하는 걸 운용 원리라 그러는데, 그 운용 원리 3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애가, 자, 합용병서라고 하는 애, 그 다음에 연서라고 하는 애. 자, 요 2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요 2가지는 현대 국어에는 없는 특징들이 나타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음자의 운용 원리 중에 병서의 원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자음자 같은 경우는 총 17개가 만들어집니다. 28자 중에서 17개가 자음입니다. 자, 그 자음자를 가지고 어떻게 더 많은 발음을 쓸 수 있게 만들었냐?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써서 더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게 했어. 자, 병서라고 하는 거의 병자가 나란히 병자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병서자들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오, 쌍지읒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발을 밟다 그러면 리을 비읍 같은 거나, 그치? 책을 읽다 리을 기역 같은 애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병서의 개념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이 합용병서자라고 하는 애에서, 자, 얘네들이 시옷계 합용병서, 비읍계 합용병서라고 하는 걸로 나뉘거든? 그리고 비읍 시옷계 합용병서라고 하는 걸로 나뉘어. 자,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얘가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자, 우선 병서자 중에서요, 각자병서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글자를 나란히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서 쓸 때 똑같이 생긴 글자를 나란히 쓰는 애를 각자병서라 그래. 현대국어의 된소리랑 같은 애들이지. 자, 그리고 합용병서라 그래서 글자를 나란히 쓰는데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걸 합용병서라고 해.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합용병서자를 보면 옆에 예시 보세요. 자, 시옷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서 애들이 있고, 비읍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서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서 애들이 있어. 자, 그래서 이 합용병서라고 하는 애를 시옷으로 시작하면 시옷계 합용병서, 비읍으로 시작하면 비읍계 합용병서,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면 비읍 시옷계 합용병서라고 하는데, 자, 이때 이 3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시옷계 합용병서는 된소리로 발음됐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비읍계 합용병서는 된소리가 아니고 여기 적혀 있는 글자대로 모든 소리를 냈다라고 봐요. 자, 무슨 차이점이 생기냐?
우리 의문이랑 의문 변동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하죠. 자, 의문에서 이렇게 된 소리 애들은 의문 개수 몇 개로 봐? 한 개로 본단 말이야. 끄, 뜨, 뿌, 쓰, 쯔 한 번의 소리로 봐. 그치? 그럼 얘들아, 시옷개 합용병서는 소리를 몇 개로 볼까? 얘 된 소리랑 같은 발음으로 났다라고 봤기 때문에 한 개로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비읍개 합용병서 애들 같은 경우는 브드, 브스, 부즈, 부트 해가지고 발음을 다 해요. 그럼 얘네는 소리가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야. 자, 그래서 시옷개 합용병서랑 비읍개 합용병서가 다른 개념이구나 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시옷개 합용병서 같은 경우는 추정컨대 뒤에 있는 말에 된 소리로 발음됐을 것으로 봅니다. 요게 이렇게 발음됐을 거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우리 비읍개 같은 경우는 브드, 브스, 부즈, 부트 두 개 발음이 다 났다라고 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뒤에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현대국어에는 없습니다. 중세국어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 단어 머리에 자음이 무리를 지어서 옵니다. 이런 뜻이거든. 지금 합용병서자 애들은 지금 다 종성에 옵니다. 현대국어에서. 우리 읽다 하면 받침의 리을 기억이 오지. 그치? 근데 중세시대에는 이 합용병서자 애들이 초성에 와요. 초성에 와. 초성에 오는 자음의 무리를 어두자음군이라 그러는데, 자, 두 개 차이가 있어요. 얘는 디귿의 된 소리로 발음이 나고, 얘는 비읍과 디귿 발음이 다 나요. 그치? 자, 그래서 시옷개 합용병서는 초성에서 소리가 하나만 나는 애, 비읍개 합용병서는 초성에서 소리가 두 개 나는 애. 이래서 어두자음군, 자음은 의문 개념이야. 그래서 어두자음군을 비읍개 합용병서만 어두자음군이야 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어두자음군 개념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에도 나오고 용비어천가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무조건 나오는 개념이거든. 근데 너네가 어두자음군 하면 그냥 단어 첫머리에 자음이 무리를 지어서 오니까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자음이 뭉쳐서 오면 어두자음군이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안 돼요. 학교별로 시옷개 합용병서도 야, 이 시옷도 된 소리가 아니고 스 발음이 낮다고 하던데? 라고 보는 견해로 가는 학교가 있어. 그러면 그것도 어두자음군인데 대부분은 시옷개 합용병서는 어두자음군 아니야. 된 소리 발음 하나야. 비읍개만 어두자음군이야. 라고 보는 경향이 큽니다. 알겠지? 그래서 합용병서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시옷개, 비읍개 말고 비읍 시옷개라고 하는 발음도 있다 그랬지? 자, 이건 어떻게 발음하냐? 얘는 발음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 얘 뒤에만 놓고 보면 시옷개 합용병서지. 시옷개 합용병서는 어떻게 발음한다? 뒷말에 된 소리로 발음한다. 뒷말에 된 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얘 발음은 브끄, 얘 발음은 브뜨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읍 시옷개 합용병사가 등장했다. 어두자음군에 저것도 등장하거든. 근데 저거 의문 개수 두 개야 그러면 세 개야? 두 개로 봐야 돼 의문 개수. 알겠지? 그래서 비읍 시옷개 합용병서라 그래서 다 소리 납니다가 아니고 앞에 비읍이 소리 나고 시옷은 뒷말에 된 소리 표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연서자 볼 건데 연서라고 하는 애가 이어쓰기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음을 이어서
새로운 글자 4개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쓰는 가로쓰기를 해요. 근데 중세시대는 위에서 아래로 쓰는 세로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병서가 이어쓰기고 연서에 다른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중세시대는 아니야. 중세시대는 이어서 쓴다 그러면 당연히 1, 2번, 이게 1번, 이게 2번 이렇게 쓰는 거야. 걔는 세로쓰기를 썼어.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런 표시도 없어. 연서는 그냥 이었어. 위에서 아래로 이어 쓰는 거야. 병서는 있는 게 아니고 나란히 써줘야 돼. 얘가 이상했던 거지. 그래서 얘는 나란히 병자를 써서 그렇게 표시를 해준 거야. 그래서 연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글자를 이어서 만드는데, 자, 이 연서자는 순음에만 쓸 수 있습니다. 순음이란 이 순자가 입술 순자야. 입술. 그래서 입술이 닫아졌다가 몸을 만나면서 입술이 다시 열리는 소리들이 순음이거든. 무, 브, 뿌, 프 하면 다 입술이 닫혔다 열려요. 자, 이때 이 입술 소리인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아래에 이어서 이응자를 연서로 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응자가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 가볍게 발음하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가볍게 발음하세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바꾸면 가벼울 경자 써서 경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연서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순음에 경음이 붙은 거야 해서 순경음이라고 해요.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피읍 이렇게 이름이 배정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순경음 비읍자만 알아두면 돼요. 나머지 순경음 미음,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피읍은 글자 개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헌에 사용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경음 비읍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연서에서 순경음 비읍자가 왜 중요하냐? 이 순경음 비읍 현대에 지금 쓰니 안 쓰니? 안 써요. 사라진 글자예요. 자, 중세국어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중세시대엔 있었지만 현대엔 없는 애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병서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두자운군이라는 개념이야. 이건 중세에 있었지만 현대에 없어. 순경음 비읍 중세에 있었지만 현대에 없어. 자, 합용은 모음 글자들을 합쳐서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합용은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알아두세요. 중세시대에는 반모음의 개념이 없어요. 반모음이 뭐냐면 다른 모음에 붙어서 짧게 발음 내세요 라는 뜻이거든. 자, 반모음이 없다는 소리는 짧게 발음 안 했다는 소리야. 반모음은 짧게 발음해, 다음 모음이랑 붙일 때 짧게 발음해 이런 뜻인데 이게 중세시대는 아직 없는 개념이야. 그래서 합용자로 만들어진 글자는 다 읽어주면 됩니다. 오, 아, 우, 어, 여, 이라고 읽어요. 중세시대에는. 알겠지? 그래서 이거 간단한 예시 우리 정규 수업 때도 했는데 여름에 먹는 과일 참외 있지? 이거 중세시대 어떻게 발음한다? 참, 오이라고 발음한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서 온 거다? 여러분들 채소 오이 있죠?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합용자로 만들어진 애들은 발음할 때 그냥 단모음으로 나눠서 붙여진 순서대로 발음해주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에 보시면 여기도 제자 원리에 대한 글자들이 쭉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여기 볼 겁니다. 사라진 자음들.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 중세시대엔 있었지만 현대엔 없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사라진 자음들 이거 중요해.
자, 방금 전에 본 연서자 순경은 비읍 안 쓰죠?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있었던 자음인데 현대에는 없는 자음이 반치음, 예디응, 여린이읒 요렇게 세 개가 있어요. 자, 반치음이라고 하는 애는 시옷, 지읒, 치읒. 자, 얘네들이 이를 본뜬 글자라 그래서 얘네를 치음이라 그래. 자, 치음처럼 생겼지만 치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 이름이 반만치음이다 그래서 반치음이 되는 거야. 자, 예디응은 자, 지금 현대국어에 쓰이는 이응은 이렇게 생겼죠? 그치? 근데 이 현대국어 이응 역할을 옛날에는 얘가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썼던 이응이라 그래서 예디응, 예디응은 이렇게 이응 위에 꼭다리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히읗은 히읗 같은 경우는 획수가 2개 더해졌기 때문에 이응보다 훨씬 거센 소리가 나요. 근데 이 거센 히읗보다 획수가 하나 빠졌지 얘는. 그래서 히읗보다 소리가 여리다. 여린 히읗이라고 불러요. 자, 얘네들은 언제 없어지냐? 시기 알아두십시오. 순경은 비읍 15세기에 없어집니다. 여린 히읗 15세기에 없어집니다. 반치음 16세기에 없어집니다. 예디응 17세기 초에 없어집니다. 자, 그럼 없어진 순서 정리할 수 있겠죠. 순경은 비읍 다음에 여린 히읗이 그 다음에 반치음 그 다음에 예디응 이렇게 없어진다. 근데 순경은 비읍이랑 여린 히읗은 유사한 시기에 없어졌기 때문에 저 2개가 바뀔 수 있어요. 순서가. 알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 중세국어 문헌에 얘들아 순경은 비읍자가 이렇게 떡하니 적혀 있어. 그럼 너네들이 이거 현대국어로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중요해. 자, 이 순경은 비읍은 현대국어에 오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총 3가지야. 첫 번째, 안 읽는다. 두 번째, 오나 우로 읽는다. 세 번째, 자, 현대국어는 반모음 개념이 있습니다. 중세처럼 그냥 오우라고 다른 모음이랑 붙었다고 와를 오아라고 읽으면 현대국어에서 해석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반모음 오우로 취급한다. 자, 이렇게 3가지로 바뀌었어요. 현대국어에는. 그리고 순경은 비읍이 나오면 읽지 말던가 오나 우로 바꿔서 읽던가 혹시 이렇게 순경은 비읍자 뒤에 모음이 나와 있다. 그럼 이 모음이랑 반모음 오우가 결합이 되는가? 자,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이 쓴 거는 순경은 비읍자에 아래아를 선생님이 오를 하나 써놨어. 오자를. 근데 얘들아 얘가 오우로 바뀐 다음에 오랑 또 결합할 수 있어 없어? 현대국어 그런 발음은 없어. 그런 발음은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순경은 비읍자 뒤에 아가 붙었어. 자, 그러면 얘는 반모음 오에 아 붙어서 와 발음으로 읽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반모음 오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것처럼 뒤에 오는 못 오잖아. 그러면 그냥 순경은 비읍이 그냥 발음 오로 바뀌는 거야. 오나 우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오우나 반모음 오우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냐? 반모음 오우는 뒤에 있는 모음이랑 결합이 돼서 이중모음 소리로 나고요. 그냥 오우로 바뀌면 그냥 오우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자. 예시 한번 볼게. 이렇게 순경은 비읍이 떡하니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린 저거 어떻게 읽냐? 자, 덥 다음에 어가 와 있지. 그치? 그러면 어 모음이랑 오나 우 모음이 결합할 수 있는지 봐. 결합되죠. 워로. 그치? 그럼 순경은 비읍 대신에 뭐라고 발음하면 돼? 더워라고 발음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순경은 비읍으로 사용됐던 게 지금 현대에서는 반모음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더워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순경은 비읍자가 나왔다 그러면 반모음 오, 우나, 모음 오, 우나 읽지 않는 방식으로 바꿔보시고 현대국어에 제일 적절한 걸로 해석하면 돼요. 자,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반치음 나오죠. 반치음도 현대국어에는 없습니다. 자, 반치음은 첫 번째 시옷이나 지읒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아예 사라져요. 그래서 반치음은 16세기에 사라집니다. 16세기에 사라졌는데 시옷 지읒으로 바뀐 경우도 있고 교체된 경우도 있고 아예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자, 여러분들이 중세국어 문헌을 봤는데 반치음이 떡하니 보인다. 자, 그러면 시옷이나 지읒 혹은 발음하지 않는 것으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젓다라고 했어. 져서 숟가락으로 져서 숟가락으로 져져 숟가락으로 저 뭐야? 저어죠. 그치? 응. 근데 가끔 사투리에서 그 가서 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 그 다음에 순경어학과 비읍도 얘들아 춥다의 비읍도 순경어 비읍이거든. 그럼 추워 이러잖아 우리는. 근데 추버라고 하는 경우 있어.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 있어요. 이건 져서 하면 요거 반치음으로 발음하는 거고. 그래서 경상도에 가면 경상도 사투리엔 중세국어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버, 아우 추버라 할 때 그 순경은 비읍 발음이야. 추버라 경상도 분들이 하는 거. 저기 저 가서 숟가락으로 좀 져서 여러분 그 서자 있죠? 그게 반치음 발음이랑 유사할 거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기준점으로 보는 건 표준어니까요. 여기서 반치음은 탈락한 거죠. 없어진 거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예디응, 여린이응 나오는데 자, 여린이응은 쉬워 없어졌어요. 여린이응은 그냥 안 읽으면 돼요. 음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예디응. 자, 예디응은요. 두 가지입니다. 초성에 오는 예디응이 현대국어에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종성에 오는 예디응은 소리는 그대로 표기만 이응으로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갖고 요렇게 써져 있는 중세국어가 있다. 그러면 중세시대 이 예디응은 발음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발음하냐? 너네 강 발음하면 이 끝에 앙 발음 나지? 강 할 때 앙 발음 나지? 그 앙 발음으로 읽어줘야 돼. 오 이렇게 읽어줘야 돼. 알겠지? 근데 이거 지금 초성에선 사라져서 그냥 우리가 오 이렇게 하면 이 발음은 오 발음이랑 같죠. 초성의 예디응은 없어졌습니다. 자, 근데 종성의 예디응은 종이라고 읽지. 그치? 근데 그게 현대국어에 오면 종이라고 읽어. 발음 바뀐 거 없어. 뭐만 바뀌었다? 표기만 바뀌었다. 그래서 예디응 나오면 이응으로 그냥 바꿔버리면 돼요. 예디응은 이응으로 바꾸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는 초성에서 이응 발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응으로 바꾸면 초성에서 안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종성도 이응으로 표기를 바꾸면 종성 이응은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읽기 때문에 그냥 이응으로 바꾸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본 게 사라진 자음들이야. 모음 중에는 딱 하나 사라졌어. 아래 아라고 하는 모음이 사라졌어. 자, 요것도 중요하겠죠. 자, 우리 아래아 같은 경우는 발음이 아와 으 사이 어딘가에 있는 발음이에요. 아랑 으 사이 어딘가 발음인데 명확하게는 알 수 없고. 자, 우리가 자음 보면 자 할 때 자음 오른쪽에 아가 붙지.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아래아는 어디 붙는다? 자음 아래에 붙는다. 그래서 얘가 아래에 붙는 아 해서 아래아야. 오케이? 자, 이 아래아는 첫 번째 음절 소리, 두 번째 음절 소리 두 개가 사라지는 시기가 달라요. 아와 으 사이 어딘가 발음이 아래안데 우리 지금 그 발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아랑 으 중간 발음을 못해. 안 돼요. 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음절 이하의 아래아는 우리가 으랑 통합을 시켜버리고 첫 번째 음절에 나타나는 아래아는 아랑 발음을 통합시켜버리거든. 자, 근데 이게 또 명확하지 않아서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오는 아래아인데 아로 통합되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이게 아, 으 사이 중간 발음이다 보니까 그냥 두 번째 음절에서는 으랑 통합하자 이랬는데 얘는 아 발음인데? 이렇게 돼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세시대에 이렇게 써. 그러면 이 기준대로면 우리가 사름이라고 읽어야 되지. 근데 아랑 으 사이 그 중간 발음에서 사람 해서 얘는 사람이 더 유사하다 그래서 얘는 아 발음으로 바뀌어. 이게 완전히 다 통합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래아는 아와 으 사이에 어딘가 발음이라서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첫 음절에 있는 아래아는 아로 통합하고 두 번째 음절 이하는 으로 통합하자라고만 말해놨을 뿐인 거지. 자, 이 두 번째 음절 이하의 아래아가 으랑 통합되는 시기가 언제냐? 16세기입니다. 첫 음절에 오는 아래아가 아 발음이랑 통합되는 시기가 18세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아는 소리만 이렇게 통합이 된 거지 실제 표기는 1993년 전까지 1933년이야. 93년이면 너무 근래죠. 33년 전까지 표기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18세기 이후 1933년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는 써. 아래아를 표기는 해. 근데 발음을 저걸 아래아 발음이 아니고 그냥 아 발음으로 통일해서 발음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오는 아래아가 으로 통합되는 게 16세기. 그리고 첫 번째 음절에 오는 아래아가 아로 통합되는 시기는 18세기. 그래서 얘 보자. 자,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 반치음이 조금 더 먼저 사라집니다. 우리 반치음도 아까 몇 세기에 사라졌다 그랬어? 16세기에 사라졌다 그랬지? 반치음이 조금 더 먼저 사라져요. 그래서 중세 15세기에는 이렇게 적혔던 글자가 16세기가 되면 반치음이 먼저 없어지니까 그냥 이응이 돼버려. 얘는 소멸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음절 여기에 있는 아래아가 으라는 발음이랑 통합이 돼버려. 그리고 18세기 지나면 첫 번째 음절 아래아도 아랑 통합이 돼버려.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이렇게 나오면 얘들을 현대국어로 너네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줘? 첫 번째 음절 아래아니까 얘는 아. 두 번째 음절이니까 으. 반치음은 시옷, 지읒, 혹은 없어지는 것 중 하나. 맛음, 맞음, 마음 중 하나겠구나. 마음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병서, 연서 봤어. 그래서 합용명서 중에 시옷계 합용명서, 비읍계 합용명서, 비읍 시옷계 합용명서 봤고, 연서자에서 순경은 비읍자 봤고, 자음 중에서 순경은 비읍 없어지고, 여린이읍 없어지고, 반치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예디응 없어지고, 아래아 없어지는 애들 봤죠? 오케이.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중세국어를 현대국어로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여기 나옵니다. 자, 중세시대에는 있었고 현대시대에는 없는 것. 팔종성법 체크하십시오. 팔종성법. 중세시대에는 저게 맞고 현대는 저게 틀려요. 자, 팔종성법은 표기 방식입니다. 표기 방식. 중세시대는 표기할 때 소리대로 표기해요. 중세시대에만 그래요. 현대국어는 소리대로 표기하지만 어법을 밝혀서 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법을 밝힌다는 건 원형을 밝힌다는 얘기야. 근데 중세시대에는 원형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필요 없어. 발음 나는 대로 그냥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성을 쓸 때 꽃 이러면 요거 그냥 갖다 쓰지. 얘 발음은 어떻게 나? 꽃하고 나잖아. 발음은 디귿 받침으로 나는데 쓸 때는 얘 원형을 밝혀 적어줘.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자, 이거 발음 나는 대로 쓰면 꽃이야. 그 다음에 이거 발음 나는 대로 쓰면 꽃잎이야. 이렇게 되지. 그치? 자, 발음 나는 대로 쓴다 그럼 중세시대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 얘랑 색의 형태가 다 다르지. 그럼 얘네 세 개가 같은 말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현대국어에는 밝혀 적어주게 쓰여 있어요. 근데 중세시대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는데, 자, 우리가 신체 구조상 종성에서는 발음 나는 애가 우리가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7개밖에 안 나요. 가느다란 물방울 7개밖에 안 나요.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종성 발음이 이렇게 7개만 납니다. 자, 근데 왜 중세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데 7개가 아니고 8개냐? 디귿 받침 발음이랑 시옷 받침 발음이 서로 다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종성에서 중세국어 때는 사람들이 시옷 발음을 종성에서 디귿과는 다르게 발음을 했어. 너네 그 일제강점기 시기에 만들어진 영어 교본이라 그래서 본 적 있어? 그때 당시에 영어 교본이라 그래서 영어 발음을 이렇게 쭉 다 한글로 써놨거든? 근데 그거 보면 우리는 R도 리을로 발음하고 L도 리을로 발음하라고 써놓잖아. 근데 거기는 아니야. 앞에 묵음 처리까지 다 써놔. 무슨 얘기냐? 옛날 사람들은 조그만한 발음 차이도 잘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현대 사람들은 그걸 못해. 그래서 중세시대 사람들은 디귿이 받침에 왔을 때랑 시옷이 받침에 왔을 때 발음이 미묘하게 다른 점을 찾아내서 2개 다르게 발음하고 살았어. 알겠죠? 그래서 8개로 발음하고 8개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애들 있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가나다라마, 바사즈, 사카타파 순서 중에서 앞에서 8개 딱 자르면 그게 팔종성법 애들이야. 종성에서 소리 나는 애들. 자, 주의해야 되는 거, 종성에서 소리가 나려면 얘가 이응이 아니라 옛 이응이어야지. 중세시대에 옛 이응이라고 하는 애가 쓰입니다. 중세시대에 그냥 이응 쓰면 얘는 아무런 소리도 없는 애야. 음가 없는 애야. 음은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 종, 어제 쓰면 요 이응은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옛 이응만 현재 이응으로 읽습니다. 자, 이게 팔종성법이야. 자, 그래서 팔종성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제가 팔종성법이 쓰인 거라 원형은 저거 아니겠구나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쓰여 있는 말을 봐도 이거는 꽃이구나. 팔종성법 쓰인 거구나. 체크해야 돼. 자, 근데 이 팔종성법이 15세기 국어에는 다 팔종성법이 쓰여. 15세기, 16세기에는. 그런데 딱 2가지 책만.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너무너무 중요하게 나오는 이 용비어천가 별표 3개. 얘랑 월인청강지곡이라고 하는 책만 현대 국어랑 마찬가지로 종성의 모든 표기를 다 쓰는 표의주의 표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대 국어는 받침에서 이렇게 7개만 소리가 나지만 쓸 때 원형을 밝혀졌기 때문에 자음을 전부 종성에다 갖다 글자로 쓸 수 있어. 그치? 자, 이 용비어천가랑 월인청각지국도 그렇게 쓰였다는 거야. 의도를 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다른 문헌들은 다 팔종성법으로 쓰자라고 했는데 요 2가지 책은 단어의 원형을 좀 밝혀 적자 그래서 종성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게 아니라 원형을 밝혀 적어준 책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용비어천가야. 월인천강제국은 너네 시험에 안 나와. 문헌이 소실됐기 때문에 없어요. 월인천강제국은 그래서 시험에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 등장해봤자 월인석보라고 하는 책으로 등장하는데 이 월인천강지곡이랑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책이 세종 때 만들어진 책이고 두 개가 소실돼서 없어졌어. 그래서 그 뒤에 세조라고 세종 말고 세조라는 임금 있죠? 그 세조 임금이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쳐서 월인석보라고 하는 문헌을 만들어. 근데 그건 아직 있어. 그래서 월인석보는 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월인천강지곡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 딱 보인다. 그럼 팔종성법이야. 거꾸로 얘들아 봐. 자, 이렇게 쓰였어. 자, 종성에 지읒이 쓰였어. 표기에. 자, 얘 팔종성법 쫓아가니 안 쫓아가니? 안 쫓아가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 무슨 책일까? 이 말 어디서 나올까? 꽃, 효코, 열매 하나니 이런 얘기가 나와.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꾸로 팔종성법이 안 쓰인 중세문헌이다. 볼 것도 없어. 용비어천가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적기라 그래서요. 중세시대에만 있었던 적기 방법입니다. 현대국어는 이어서 적지 않아요. 원형을 밝혀서 끊어 적죠. 자, 이어적기라고 하는 애는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그냥 소리대로. 진짜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음운 변동할 때 얘들아 연음이라는 개념 배우잖아. 그래서 연음은 음운 변동 현상은 아니지만 종성에 오는 소리가 앞말 초성 자리가 비어있으면 뒷말 초성 자리가 비어있으면 뒷말에 옮겨가서 나지. 그거대로 적는 게 이어적기야. 그래서 이어적기는 어떠한 단점이 있냐? 조사랑 어미를 따로 밝혀 적지 않아요. 구분을 안 해. 근데 우리는 현대국어에서 조사 어미를 따로 밝혀 적어. 그리고 중세국어 문제에서 얘 뒤에 조사가 뭐가 쓰였는지 어미가 뭐가 쓰였는지 물어봐.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여기에 조사 뭐 쓰였어?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끊어 적어 줘야 돼. 아, 그럼 얘는 부사격 조사 애가 쓰였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중세시대는 이어적기를 했기 때문에 끊어서 적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오늘 배우는 애들 쭉 다 배우고 마지막에 선생님이랑 뭐 해볼 거냐면 이 뿌리 깊은 남근 바람에 아니멜세 꽃 효코 여름 하나니 요걸 현대국어로 이따 해석해 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어적기 쓰였다. 지금 현대국어는 끊어적기를 적어요. 거듭적기는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어적기를 하다 끊어적기를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서 자, 이어적기는 깊은 이렇게 발음해. 끊어적기는 어간, 어미 구별해서 써줘.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중간에 앞에도 쓰고 뒤에도 쓰는 거듭적기가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어적기 개념이 중세시대 쓰였고 현대는 안 쓰였다. 다른 말로 연철이라 그래요. 끊어적기 분철이라 그러고 거듭적기는 중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종성법이랑 이어적기 기억해 두시고 뒤에 봅시다. 자, 동국정운식 표기. 중세시대에만 표기했고 현재는 쓰지 않는 표기법입니다. 자, 동국정운식 표기는 한자음을 표기할 때 쓴 표기수단입니다. 지금 현대국어는 이 단어가 한자어든 고유어든 상관없이 그냥 표기를 하거든. 근데 중세국어는 세종대왕님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국어, 중국어가 달라. 중국어는 한자로 쓰지. 근데 한국어는 한글로 써야 되는데 중국어의 글자인 한자어로 쓰니까 문제가 많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 한국어는 한글로, 중국어는 한자로. 그래서 한자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최소한 발음이라도 중국 발음 그대로 표기해주자 라고 해서 쓴 방식이 동국정원식 표기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중국이라고 하면 한자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저걸 한글식으로,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한국어로 발음을 하면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 중국이라 그러니? 중거라고 발음을 해요. 중거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중귀게다라 라고 적어요. 적을 때 중귀게다라 이렇게 적어요. 이 중귀기 뭐야? 동국정원식 표기라고. 중국어 발음 중궈라고 하는 발음이랑 유사하게 적은 거야. 선생님 왜 중궈랑 중귀기 뭐가 같아요? 이거 이따 배울 건데 중세국어에는 구개음화 현상이 없어. 현대국어는 구개음화 현상이 있지. 그래서 중세국어에 디귿이나 티귿 뒤에 이, 야, 여, 요, 유가 붙으면 얘 지읒으로 바뀌고 얘 치읒으로 바뀌는 구개음화 현상을 적용시켜줘야 그때 당시 발음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윅이에요. 현대국어로 굳이 발음을 해보면. 그래서 꽃, 교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미리 설명하지만 디귿 다음에 요 붙어 있지? 그치? 그러면 현대국어로 어떻게 발음해? 지읒으로 바꿔야 돼. 조코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중모음이 단모음화가 되고 재음소화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키읔을 음소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이제 현대국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뭐 어쨌든 그래서 동국정원식 표기는 뭐다? 한자는 한자음대로 표기하는 것. 그래서 현실 한자음이 아니고 중국 한자음대로 표기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동국정원식 표기다. 자, 그 다음에 동국정원식 표기 중 하나가 형식종성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형식종성은 형식으로는 있지만 발음하지 않는 종성을 얘기해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예디응이 아니라 그냥 이응이야. 그냥 이응. 중세국어에 그냥 이응 나오면 소리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자, 이건 왜 그러냐? 중국어는 글자가 중성이랑 종성을 분리해서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일본 글자를 가져오면 쉬워져. 일본의 글자는 가타카나, 히라가나에서 가나 글자라 그래요. 일본어는 걔들의 말인 거고 걔들의 글자는 가나 글자인데 가나 글자는 얘들아 가라고 하는 애를 기역과 아로 분리해서 적을 수가 없는 글자입니다. 가타카나, 히라가나 이게 가야. 가. 이게 오야. 음절문자야. 얘네 분리 못해. 가만 적을 수 있어. 이거 분리 못한단 말이야. 이거랑 이걸로 분리 못해. 알겠지? 자, 그것처럼 중국어도 중성과 종성을 같이 써야 돼. 중성이 나오면 무조건 종성은 같이 써야 된대. 그게 중국어야. 중국 문자고. 그래서 그걸 따라가 준 거예요. 그건 중국 거니까. 니들 거니까 니들 방식에 맞게 적어줄게. 그래서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다 한자어입니다. 다 중국에서 온 글자예요. 그죠? 자, 그래서 중국 발음대로 적어줄게 하고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적혀 있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얘는 그냥 이응이고요. 얘는 예디응이에요. 여기 그냥 이응, 이응. 여기는 예디응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를 기록할 때는 받침에서 소리가 없더라도, 종성 소리가 없더라도 형식 종성 이응을 갖다 써줬다. 얘는 진짜 발음 나는 애니까 예디응 써준 거고. 알겠어? 그래서 중세시대에 받침에 이응 있는데 그 옆에 한자어가 붙어있다. 이렇게 한자어랑 같이 써주게 되어 있어. 한자어가 붙어있다. 그럼 그 이응은 발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예디응만 발음하면 돼요. 종성 위치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봅시다.
예디응, 여린이응, 반치음. 현대국어에 없는 애들이죠? 그리고 예디응은 지금 현대국어에서 이응으로 바뀌었는데 현대국어에서요. 이응이 종성 자리에 이렇게 오면 발음을 하지만 초성 자리에 오면 발음 안 하죠. 근데 중세국어의 예디응은 초성에서도 발음했다. 여린, 히읗, 반치음 모두 다 초성에서 발음했다. 자, 그 다음에 어두자운군 우리 배웠어. 중세시대엔 있었고 현대엔 없는 개념이에요. 이거 중요해. 자, 합용병서에서 본 바와 같이 중세국어는 어두에서 두 개의 자음이 모두 발음될 수 있다. 이렇게 비읍 시옷개가 왔다고 이거 세 개로 발음한다 안 한다? 아니다. 그럼 쟤는 브끄 브뜨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자, 그래서 비읍개와 비읍 시옷개의 합용병서가 어두자음군에 해당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가끔 시옷개 합용병서도 어두자음군이야 라고 보는 경우 있으니까 그건 주의하시고 그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응. 근데 기본적으로 시옷개는 그냥 된소리 발음이기 때문에 어두자음군이라고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중성 부분 보면 자, 요것도 아까 앞에서 했던 거야. 에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에라고 발음하지. 단모음으로 한 번에 발음하지. 근데 에라고 하는 말은 제자원리 모음에 없어. 모음은 아래야 으, 이, 오, 우, 아, 어, 요, 유, 야, 여 이게 끝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단모음이야. 여긴 이중모음이고. 자, 단모음을 아까 만든 합용의 방식을 통해서 다른 글자들을 다 만든 거거든. 그럼 합용자 만들 때는 반모음 개념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읽는다? 아, 이라고 읽는다. 애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국어에서는 단모음 애로 발음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아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나옵니다. 아이. 자, 그리고 종성에서 8종성법 쓰여요. 가느다란 물방울 7개 현대에서만 종성이 발음이 나지만 중세에서는 거기에 시옷 소리도 구분해서 써준다. 자, 이 종성의 시옷 소리는 현대국어에서 종성에 지읒이랑 치읒이 오면 그게 중세시대의 시옷 발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꽃 예시 들었잖아. 현대국어에서는 디귿으로 발음하죠? 근데 중세시대에는 지읒, 치읒 발음인 애들은 시옷으로 발음해요. 그래서 아까 꽃, 교코 할 때 팔종성법으로 쓰면 꽃이 이렇게 쓰이고 옛날에 중세시대에 용비어천가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얘는 팔종성법 안 쫓아가니까. 알겠지? 자, 그럼 우리 뭐뭐 배웠냐면 팔종성법 배웠고 이어적기 배웠어요. 동국정운식 표기에서 형식종성 나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두자음군 개념, 그 다음에 중성에서 단모음 아닌 애들은 순서대로 발음하는 것, 그리고 팔종성법에서 시옷 발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배웠어. 알겠죠? 자, 성조까지만 보고 쉬는 시간 줄게. 성조까지만. 자, 우리 성조 부분 보면 이것도 중세국어에는 없었지만 있었지만 현대국어에선 사라진 애야. 자, 성조라고 하는 애가 뭐냐? 소리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애야. 소리 높낮이. 지금은 먹는 배랑 이 배야 배. 타는 배랑 발음 구별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중세시대는 됩니다. 얘는 평성배예요. 낮은 소리. 얘는 거성배예요. 높은 소리. 지금 중국어는 성조가 살아있지? 근데 우리나라는 근대에 가면 없어집니다. 17세기 가면 성조 없어져요. 자, 그래서 얘는 배, 얘는 배 하고 내는 거야. 배, 높낮이가 달라. 알겠지? 그래서 성조가 낮은 소리가 있고 높은 소리가 있었고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사람이 하는 수다, 말이 있고 동물 말이 있지.
현대국어에서는 사람이 하는 말을 발음할 때 모음을 길게 내세요 하고 동물 말을 짧게 내거든. 자, 이게 중세국어에서는 성조로 나타나요.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사람이 하는 말은 말 하고 낮았다 올라갑니다. 말 하고. 얘는 그냥 말이야. 그래서 이것처럼 낮았다가 올라가는 소리를 상성이라 그래요. 낮은 소리 평성, 높은 소리 거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상성. 요렇게 세 가지 높낮이가 있고 이 높낮이는 방점이라고 하는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주는데 방점은 글자 왼편에 찍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중세시대에는 세로쓰기 했다 그랬지? 세로쓰기를 하는데 첫 번째 줄이 끝나면 오른쪽으로 가서 두 번째 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세로쓰기는 왼쪽으로 가서 두 번째 줄을 써요. 이렇게 가서 세 번째 줄을 쓰고. 그래서 우리는 글자 진행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지만 중세시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글자를 쓸 때 김하 하면 이렇게 쓰지만 걔네들은 이게 익숙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글자 끝 방점은 이 글자의 방점은 왼편에 찍는 거야. 그래서 글자 왼편에 방점을 찍는데 평성은 점 안 찍어요. 그래서 이 배는 평성배니까 그냥 쓰면 돼. 거성, 높은 소리는 방점 왼쪽에다 하나 찍어요. 그 다음에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는 왼쪽에 2개 찍어요. 알겠죠? 자, 여기 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X 치시고 입성으로 바꿔주시고요. 입성 예시도 잘못 나와. 합 맞구나. 자, 입성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입성은 성조라고 보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성조가 소리 높낮이라 그랬지. 얘는 높고 낮음이 아니고 소리를 짧게 내세요란 뜻이야. 소리를 짧게 끊어서 내는 거야. 자, 소리의 높낮이는 방점으로 표시합니다. 얘는 소리 높낮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입성은 방점으로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입성은 종성에 오는 글자로 티가 나요. 자, 우리 종성에 이렇게 8개 온다 그랬지?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애들 노란 양말이라 그래서 울림소리 애들 알지? 울림소리 빼세요. 울림소리는 공기의 흐름을 끊을 수가 없어. 울림소리는 공기의 흐름이 폐해서 계속 입 밖으로 나와요 라는 소리야. 얘네 딱 빼고 나면 종성에 오는 애들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이렇게 있지. 얘네가 오면 소리가 차단됩니다. 공기 흐름이 차단돼요. 종성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이 오면 소리가 딱 끊겨서 짧게 납니다. 이걸 입성이라 그래. 지금 우리는 입성 쓸까 안 쓸까? 현대인은 입성 쓰고 있습니다. 모를 뿐이야. 받침에 기역, 디귿, 비읍 오면 잘려요 소리가. 알겠어? 자, 그래서 평성, 거성, 상성만 방점으로 표기하고 입성은 소리 높낮이 아니다. 받침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오면 소리가 빠르게 끝나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쉬는 시간 10분 쉬고 나머지를 보도록 할게요.